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제 글은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김중업의 일본 시기에 관한 고찰입니다. 김중업 선생은 1939년 일본에 건너가 요코하마 고공에서 3년간 건축을 공부하고 마스타 히라타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본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의 유학이 상당히 많이 다뤄진 데 비해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중업 선생 본인도 이 일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프랑스에서 르꼬르부지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일을 무용담처럼 자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물론 김중업에게 르꼬르부지에 사무실에서의 시간은 서구 모더니즘의 최신 동향을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 직접 접했던 귀한 시간이었고, 그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김중업 선생에게 많은 건축가들의 선망은 물론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가져다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방 후 한국 건축계에서 일본 유학파라는 사실은 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색이라든지 일본 영향의 일제 청산의 과제가 계속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관련된 배경이 언제나 이렇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67년에 부여박물관 관련해서 외색 논쟁이 있었을 때 김중업 선생은 그 부여박물관 설계자인 김수근 선생에게 일본의 뗏물을 깨끗이 닦고 자기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일갈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에게는 일본의 영향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김중환 선생은 22년 식민지 시기에 출생했고 일본어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일본어로 된 책을 통해 서구의 근대 건축을 접했고 건축이라는 분야를 일본에서의 유학 시기를 통해 처음 접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무를 익혔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김중업의 일본 시기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좀 더 균형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업 선생 이제 졸업장이고요. 요코하마 고공. 김중업의 그 은사로 알려진 이는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사카 출신으로 나고야 고공을 졸업하고 소네 주조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엘리트 건축가로서 21년부터 23년까지 에꼴데 보자르에서 수학한 일본 최초의 에꼴데 보자르 출신 건축가이자 프랑스 공인 건축가 타이틀을 가진 인물입니다. 23년 간토 대지진을 계기로 귀국한 후 요코하마 고공 건축학교 주임 교수로 임용돼서 25년부터 47년 퇴임할 때까지 철저한 보자르식 교육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분입니다. 나카무라는 기술과 공학 위주의 일본 건축계에서 예술로서의 건축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요코하마 고공 건축학과 입학 지망자를 대상으로 쓴 글에서 건축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예술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조 전문가와 건축가가 동일시되면 일국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저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건축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학, 기술 연마가 아니라 사색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논의할 요코하마 고공 학제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나카무라는 건축가로서보다는 건축 이론가, 교육자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또 인테리어라든지 벽화 장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건축론이 집대성된 건축이라는 예술 책 표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보자르 졸업 작품입니다. 보시면 딱 봐도 거의 한 폭의 일본화를 연상시키는 산수철이라든지 여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업으로 24년 살롱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거대한 그 선박의 인테리어를 이제 많이 담당했는데 거의 10개가 넘는 선박 인테리어를 전전에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남미에 출항하는 배 리오데자네이루호 1등석 흡연실인데 아르데코를 기반으로 일본의 전통 그 공예를 접목시킨 상당히 호화롭고 우아한 인테리어입니다. 이건 이제 스케치북에 선박 관련된 그 계단 난간 스케치고요.
그다음에 전후에 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업했던 그 분야는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벽면 조각입니다. 요코하마 은행 본점에 설치되었던 조각인데 현재는 이전돼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요코하마 시의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의 어떤 특징 또 앞으로의 그 번영을 이제 사실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벽화입니다. 나카무로는 사실 그동안 일본 건축계에서도 뭐 이색적인 건축과 특이한 문 정도로 여겨지며 대체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아마 이 그 출생지인 오사카에서 개최된 2007년에 전시가 기폭제가 돼서 이제 제자들이 자료들을 이제 기증하면서 이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주류 건축계에 가려져 있었던 이제 다양한 근대 건축 인물의 재조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카무라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그 나카무라 연구자인 하야시 요지로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김중업 선생의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코하마 고궁 학제를 통해서 사실 우회적으로 그 일본식을 복원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는데 하야시의 논문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코하마 고궁은 3년제이고요. 이제 위에가 이제 전공 외 수업입니다. 뭐 외국어도 있고 수신도 있고 체육도 있고. 그래서 밑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 밑부분이 이제 전공 수업입니다. 전공 수업 중에서 그 나카무라가 직접 가르친 수업은 건축학 그리고 목탄 그리고 실습 수업입니다. 이 실습이 제일 밑에 있는 건데 117학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공 수업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실기 수업을 의미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조 공학을 전혀 안 가르친 게 아니고요. 설비라든지 뭐 내진 구조라든지 철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주로 도쿄대학 출신 교수들에 의해서 담당된 수업들입니다. 또 목탄과 함께 소상이라는 그러니까 소상 과목도 있어서 마치 미술대학 커리큘럼을 연상시키는데 나카무라가 담당한 수업들을 좀 보면요. 이거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건축학 강의실 풍경을 그린 연대 미상의 그림인데 이렇게 환등기를 켜고 나카무라가 동서 고금의 어떤 건축의 고전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했고 또 건축뿐 아니라 뭐 가부키, 노, 미술, 뭐 다양한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에 대한 어떤 진지한 소개를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회고들이 있습니다. 그 목탄 수업은 늘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강사들과 이제 교체로 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습 수업이죠. 전체 이 수업의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업인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 도화는 이제 건물을 이제 그대로 모사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아날리티크는 이제 분석하는 각각의 요소별로 비례, 구성, 테크닉 등 요소별로 시대 사회적 맥락에 맞게 하는 분석하는 수업으로 도화 수업의 연장선에 있고 고고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제 간략 설계, 에스키스라고 불리는 설계 수업이 있고 본설계 이거는 이제 설계 경기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뭐 한 학기 이런 정도의 긴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서 이제 설계 경기에서 통과를 해야 진급이 되고 졸업이 되는 3년을 다 다녀도 설계 경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제 계속 더 유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엄격한 시스템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건축 설계 과제들, 그러니까 도화라든지 아날리티크라든지 에스키스 어떤 주제를 받았는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가 오사카 그 역사박물관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제 리스트를 보면 뭐 강당, 미술관, 기념비, 공장, 공원, 호텔, 영화관, 대사 집무실, 뭐 화가 아틀리에, 시장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설계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받았었고 김중업이 제약하던 39년부터 41년까지의 목록을 보면 뭐 사실 전시였기 때문에 제중국 일본관, 뭐 만주의 이민자 시설, 방공호처럼 이제 전시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는 과제도 일부 있긴 했으나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물을 접하고 설계할 기회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좀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 작품입니다. 건축 도와 관련돼서 이제 요코하마 고공 학생들이 이제 이제 기증한 자료들인데, 보시면 이제 다 이런 도화랑 아날리티크나 에스키스가 보자르의 학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자르와는 달리 서구의 고전뿐 아니라 일본의 고전, 뭐 지금은 이제 사천항사인데 그 외에도 호류지라든지 다양한 일본의 고전 건물을 모사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카무라가 제창한 신일본 건축 양식, 즉 고전의 기초 위에 일본에 의한 일본만의 독자적인 현대 건축 양식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 전시 민족주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모더니즘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자국의 전통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나카무라의 주장은 좀 더 그 근대 건축을 자국의 특수한 맥락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좀 보편적인 열망이고, 이는 이제 김중업 선생에게도 계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날리티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제 마스모토 요이치라는 인물이 전후에 그 일본의 국회 도서관 컴페에 3등을 입상하게 된 좀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 가져왔습니다. 철도 종착역에 대한 과제물이었고요. 이거는 12시간 에스키스인데, 사카모토 도시오는 어떤 인물이냐면 김중업 선생을 이제 이후에 마스타 히라타 건축 사무소에 소개해준 선배라서 특별히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무슨 뭐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에스키스 작업이라 상당히 학생들의 그 과제물들이 대단히 미적이고 기술이나 공학보다는 훨씬 더 예술적인 성취를 강조했다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커리큘럼 외에도 요코하마 고공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행사로 건축과 대행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자르의 학생예술제를 참조한 요 건축과 대행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주제로, 특히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서양의 아테네 시대, 르네상스, 나폴레옹 시대, 이런 시대를 이제 직접 이제 재현해 보면서 행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나카무라는 실제로 이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하면서 이 행사에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르네상스 관련해서 나카무라가 직접 디자인한 그 의상들이고, 학생들은 요거에 맞게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행렬을 한 것으로. 이건 이제 마차. 김중업 선생이 재학할 때 있었던 건축과 대행진은 조금 이례적으로 아마 전시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궁극적인 색채가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1940년 황기 2600년을 기념해 요코하마 시내를 벗어나 도쿄까지 상경해 퍼레이드를 펼쳐 상당히 미디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축과 대행진은 요코하마 고공학생들이 기술자가 아니라 동서문명의 세례를 받은 예술가의 길로 진입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의례의 역할을 하며 이 요코하마 고공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요코하마 고공에서 나카무라, 이 스승의 영향력은 상당히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자르에서도 건축학을 감당하는 교수가 직접 설계 주제를 내는 것처럼 그도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는 설계 경기를 출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이후 이제 그를 기리고 나카무라 재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서도 이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자르 전통에 갇혀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동향을 배우지 못하는데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학교 커리큘럼 밖에서 동시대 건축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카무라의 보자르식 교육이 반드시 모더니즘 건축과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그 반성이 불거지면서 사실 서구 건축의 근간인 보자르에 대한 재평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보자르는 모더니즘의 적이 아니라 모더니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제 다시 이해되는 그런 추세가 60년대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자르 내부에도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게 좀 더 기능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축론과 교육수법을 쇄신하려는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이제 그 보자르의 건축가 교수인 줄리앙 과대인데요. 그의 총 4권으로 된 저서
건축의 요소와 이론에서 그는 어떤 특정 역사적인 양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축, 비례, 대칭 등 보편적인 조형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는 고대의 영향을 대단히 강하게 받아서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비례감, 균형감을 심어주는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보자르 내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흐름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나카무라 스스로가 모더니즘 건축의 경향에 무관심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나카무라가 귀국 일본에 돌아온 직후에 발표한 대동경 부흥 계획인데 간토 대지진으로 파괴된 이제 도쿄를 다시 재건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책자에서 르꼬르비치의 300만을 위한 도시계획, 자기가 실견했던 이 작업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당히 그 교통망이 강조된 참신한 도시계획의 수법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실제로 29년에 국제건축이라는 잡지에서 르꼬르비치 특집 호가 있었을 때 그가 한 꼭지를 맡아서 이제 르꼬르비치 전문가로서 이제 역량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마에카와나 사카쿠라 같은 이들이 귀국하기 이전에 프랑스 건축 전문가이자 르꼬르비치의 전문가로서 일본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카무라의 제자들은 졸업 후 실무에서 특정 역사적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시 일본에서 여명기를 맞았던 조직형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주거, 상업, 공공, 종교 건물 등 여러 규모의 건물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김중업 선생도 졸업 후 마스다 히라타 설계사무소에 입사를 하는데 이건 1931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조직형 설계사무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다 군베이가 창립자인데 이 양반은 나고야 고공 출신으로 코넬 대학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회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그의 이제 초기 작업들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양식으로 사실 모더니즘 양식도 있고 해서 어떤 특정한 양식과 무관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설계를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그 김중업 선생이 그 마스다 히라다 사무소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마스다 군베이가 나고야 고공 출신이라는 점. 나고야 고공은 요코하마 고공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으로서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한 고공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나카무라와 마스다 군베이의 형이 이제 상당히 가까웠던 걸로 미루어 이 회사와 학교 사이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중업 취직에는 아까 그림 보여드린 사카모토 도시오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정황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카모토는 이후에 마스다 히라타 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김중업의 그 건축 사무소 시기는 전쟁이 한창이던 42년부터 44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일본에서 건설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많은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지금은 말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코하마 고공에서의 수련기를 통해 김중업은 그의 특기로 알려진 빠르고 유려한 드로잉 실력뿐 아니라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구 건축에 대한 동경,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을 공학이 아니라 예술로 보는 평생의 건축관을 장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코하마 고공 시절에 착실한 설계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르꼬르비의 사무실에서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식의 교육은 김중업 건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실 김중업 건축에 나타난 르꼬르비지의 영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사실 일본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논의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시다 코이치라는 일본인 건축가가 자신의 그 아르데코에 대한 연구서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김중업 건축을 논의합니다. 이게 제가 아는 그 외국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김중업에 대한 연구 중에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의 속지의 이제 표지를 보시면 유엔 건물 본관에 유엔 묘지 정문이 나온 것처럼 상당히 이제 그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요시다의 기획은 아르데코라는 건축 양식을 재평가한다라는 큰 기획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데코는 일종의 그 절충주의와 국제주의 모더니즘 사이에 과도기로 존재했던 장식이 중요한 건축 양식을 일컫는데, 사실 기존의 건축사에서는 뭐 키치라든지 상업주의 정도로 이렇게 폄하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요시다는 요 아르데코가 가진 어떤 풍부한 상징성 같은 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전전의 아르데코 건축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 속에서 이 나카무라, 이 김중업 선생의 스승인 나카무라를 프랑스 아르데코 양식의 작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의 제자인 김중업의 건물들에 나타난 나카무라의 특징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아르데코풍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르데코라는 틀을 빌려 강조한 김중업 건축은 제가 책에 있는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가지고 왔는데, 부산대 본관에 있는 게 공면의 파사드라든지 이런 인문관 모자이크 창, 물론 이건 롱샹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장식적인 것이 강조된 창틀이라든지, 또 건대 도서관에 있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만자형이라든지 아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창틀 세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있는 그 김중업 건축 박물관의 앞에 경비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콕 집어서 이건 전전에 30년대 아르데코풍과 상당히 닮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요시다의 아르데코 건축에 관한 정의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 실제로 아르데코는 명확한 건축적 지향을 갖는 건축 운동이라기보다는 장식적인 부분이 강조된 20, 30년대 건축을 통칭하는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 또 김중업의 그 전후 건축을 식민지 건축과의 그 연속성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중업 건축의 특징을 사실 잉여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질 수 있는 장식, 형상, 디테일 등에서 찾는 관점은 상당히 신선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중업 선생에게는 모더니즘의 엄격한 기하학적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장식과 디테일에 대한 열망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아르데코가 상당히 큰 유행을 했고, 22년에 간토 대지진으로 특히나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파괴된 이후에 당시 전 세계적인 최신 유행 스타일인 아르데코로 많은 건물들이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아르데코 건물 투어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이제 20, 30년대에 상당히 장식적이고, 특히 실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화려한, 우아한 그런 건물들이 많긴 했습니다. 사실 장식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건축가의 오랜 공적으로 여기서 비판받아봤고, 특히 그 대표주자가 르꼬르비지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자르와 아르데코의 자장 속에 있었던 김중업 선생이 소위 모더니즘 건축의 선봉장인 르꼬르비지에와 만났을 때 어떤 단절이나 불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꼬르비지에 스스로가 결코 장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량 생산과 표준화로 정의되는 기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장식의 규범을 고안하려는 사람이었고, 또 그 자체가 계속 일관성 있게 하나의 양식을 고수한 건축가가 아니라, 아까 그 코엔 교수님께서 발표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50년대는 어떤 예술의 종합이라는 기조 속에서 대단히 예술성과 조형성이 강조된 그 후기 작업으로 넘어간 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50년대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서 김중업 선생은 그가 일본 시기에 수련했던 어떤 다양한 수련들을 확장하고 심화하면서 큰 무리 없이 불화 없이 모더니즘의 다양한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요코하마 고공의 건축 교육을 중심으로 김중업 선생의 일본에서의 수련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김중업 선생이 일본에서 접했던 예술로서의 건축관과 보자르식 훈련이 후기 식민지 국가 건축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즉 상징과 기념비를 만드는 능력을 장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김중업은 건축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릇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가치를 전달하고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소통 수단으로 작동학을 수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결여한 건축의 상징성과 기념일성을 복원하는 일, 그리고 국제주의적인 접근에 의해 억압된 지역성과 전통을 표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르꼬르비제에게도 뭐 기념비성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중요했고, 이건 단순히 일본 시기의 문제로만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그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 기념비 혹은 상징의 이런 강조들은 스스로 어떤 이런 기념비 건축의 설계로 진행되기도 했고, 부산 층암탑이라든지 올림픽 세계 평화의 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프랑스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남문화센터에서 보는 것처럼, 경남문화회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기둥과 지붕을 한국성의 기표로 주조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프랑스 대사관 벽화 장식처럼 노출 콘크리트에 묵혀져간 침묵의 벽면을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소 직설적인 방식으로 의미와 상징, 표현의 영역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직 충분히 근대적이지 못한 한국 건축계의 기술적, 재료적 한계를 상쇄하려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후기 식민적 현실을 건축을 통해 표상하고 극복하려는 상당히 야심찬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